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드론진흥협회의 이사로 있는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금일 드론 과정, 드론 조종사 과정에서 항공기상학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손을 차창 바깥으로 내밀었을 때 손에 그 공기의 압력을 느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상에서는 특히 유체에서 운항을 하거나 비행을 하는 모든 물체들은 유체의 그 압력과 밀도를 이용해서 그 양력을 발생시킴으로 인해서 그 유체 속에서 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 진공에서 비행할 수 있는 그 로켓은 이 공기의 힘보다는 로켓 추진력 그 자체로 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항공기들은 모두 대기의 압력과 밀도를 이용해서 비행하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항공기상이 태동하게 된 그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상학의 분류는 그렇습니다. 기초기상학과 응용기상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기초기상학이라는 것은 일반 대기과학과를 운영하는 많은 그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과목이고 이 과목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기상예보를 포함한 항공기상이라는 학문이 요즘 특화되어서 전문적으로 항공기 운항에 관련되는 기상을 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상이라는 것은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요소에 대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서 항공기의 안전과 최적의 비행 경로를 산정, 그래서 항공기 운항에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항공기상에 필요한 기상 정보의 생산 지원이 아닌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의 달성을 위해서 관련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공기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그 첫걸음은 대기과학 기반에서 항공 운항에 최적화된 기상 정보를 운항자들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조종사 보고, 파이랩 등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기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 공유 체계에 대해 살펴보는 곳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일 하고자 하는 수업 내용은 항공과 기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항공기상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기 운항, 드론 운항, 이 모든 비행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일단 대기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는 기상 정보를 100% 이용을 해야 되고 특히 기상 조건을 최적으로 이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운항을 위해서는 기압 배치 비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현대 들어서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은 상대적으로 기상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서 가장 기상 정보는 가장 필수적인 최우선 고려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상에 필요한 자료는 대기과학적 지식을 기초로 작성이 되고 따라서 항공종사자는 제공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기과학적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즉 종사자가 비행을 하다가서 종사자가 예기치 않았던 기상을 만났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방법으로 기상 자료를 분석,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상을 응용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 항공기상에 처해 있는 이는 특별한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항공 종사자의 그 역할과 책임은 간단한 비행 계획일지라도 비행 전에 자신과 항공기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준비의 많은 부분들이 아마도 기상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기상 정보 채널을 이용하여 어떤 기상 정보가 유용한지, 현재 기상 상태가 어떤지, 이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비행 계획과 같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행 지역의 기상 상태를 가능한 한 상세히 파악하는 것은 예보관이 아닌 기상 지원을 해주는 예보관이 아닌 항공운항 관련 종사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 조종사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서 자기가 비행한 경험이 없다 할 경우에는 그 예보자한테 기상 정보를 받고자 하는 그 예고자한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자기의 비행 조건과 맞는 일기 현상,
예보, 그 조종사 보고 기타 기상 관련되는 기타 주의보 등을 조사한 후에 예보관과 상의하여 기상을 완전히 파악한 후에 비행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밀한 검토 및 절차는 발생 가능한 심각한 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장애의 가능성과 비교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기상은 항공기상 종사자만의 업무가 아닌 항공운영 종사자들 간의 상호 간의 기상 정보를 주고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항공기상 업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 이후 주요 국제 운송 수단으로 부상한 항공기입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항공 업무가 만들어져야 되고 표준화된 규정과 절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4월에 이카오, 즉 국제 민간 항공 기구가 발족을 했고 그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는 민간 항공에 관련된 항행, 운송, 기술 협력, 법률 및 규정, 기상 등의 업무를 관리, 감독,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는 지금까지 총 18개의 국제 민간 항공 협약으로 항공 업무의 표준과 권고사항을 규정하였고 그중에 부속서 3, 즉 안엑스 3라는 그 3번 부록에 Meteorological Service for International Air Navigation이라는 기상 관련되는 즉 세계 기상 기구의 기술 규정과 동일하게 해서 기상에 관한 그 부분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와 세계 기상 기구는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항공 기상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항공 기상 업무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국제 항공 항행을 위해서 항공기의 안전성, 효율성, 정규성에 기여하는 데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항자, 비행 승무원, 항공교통 업무기관, 수색구조 업무기관, 공항 관리자, 기타 국제 항공 항행에 종사하거나 이를 발전시키는 관련 기관에 각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항공 기상의 업무의 목적이 달성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엑스 3에는 항공 기상 업무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항공 업무 종사자들도 부속서 3 규정의 항공 기상 총칙, 관측, 예보, 경보, 주의보, 통신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체약국은 자국을 대표하여 국제 항공 항행을 위한 기상 업무의 규정을 제공하거나 또는 조정할 당국, 즉 기상 당국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정된 기상 당국은 국제 항공 항행을 위한 업무를 제공하는 기상 요원의 자질과 향상 그리고 그 훈련에 관해서는 세계 기상 기구에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항공기상 업무 개요 및 제반 규정과 우리나라에서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상 관세의 종류와 역할, 그다음에 항공기상 정보 제공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기상 관세에서는 기상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최신 각종 기상 정보를 항공 관련 기관, 항공 종사자 등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항공기상 정보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해서는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의 성능 및 항공교통 관제, 항공 보안 시설의 개발과 발전, 공항 기능의 확충에 맞는 기상 시설의 개선, 통신 수단의 향상 등에 항상 관심을 두고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상 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은 이카오 협약 제2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상청은 국내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상 당국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카오 협약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항공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 단 정보 이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상 관련되는 제반 규정 및 시행 절차입니다. 항공기상 업무는 어떤 시공간적으로 국제적인 협력과 통일된 규정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맞는 기상법, 그리고 항공법, 그다음에 세계 기상 기구의 기본 기술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부속서 3에도 그 기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행 절차에 있어서는 국제표준기구에 있는 품질 인증 시스템이나 품질 경영 매뉴얼에 그 실행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상 관서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상 업무를 대표하고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항공기상청이 되겠습니다. 이 항공기상청은 기상청이 소속기관으로서 상위기관인 기상청이 일단 항공기상 업무에 관한 우리나라 기상당국으로서 민간 항공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상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상 정보를 이 기상청에서 생산된 이러한 기상 정보를 국제 항공 항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바로 항공기상청입니다. 항공기상청 안에는 인천공항에 위치하고 있으면 항공기상청은 그 기획운영과 및 예복과 정보지원과가 있고 그 예하에 공항기상대가 있으며 또 공항기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상청은 대한민국에서 책임지고 있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즉 인천 FIR이라 해서 그 감시소에 기상감시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시소의 역할은 크게 7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천 비행정보구역 안에서의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기상 상태를 항상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 비행정보구역에 관련되는 인천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모든 위험기상 정보 및 기타 기상 정보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해당 구역에 있는 항공기들한테 통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는 위험기상 정보 및 필요한 기타 기상 정보를 관련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수요 기관한테 제공해줄 의무가 있고요. 다음 위험기상 정보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은 즉각적으로 모든 해당되는 모든 항공기들한테 전파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천 정보구역이 비행정보구역의 적어도 유행 기상 정보를 발표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제공 및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해당 구역에 분출 전에 어떤 화산 활동이 있거나 화산 분출 및 화산재 구름이 우리 쪽으로 접근해 온다, 인천 FIR 쪽으로 접근해 온다 할 때는 항공교통 업무 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비행정보센터 또는 지역관제센터 그리고 지역 항공항행협정에 의해 결정된 화산주의보센터로 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감시 또는 인근구역 내 대기로의 핵방사능 물질 방출 사고에 관하여 수신한 정보를 기상당국과 관련 항공교통 업무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서 위치 및 사고 일시, 방사능 물질의 이동 궤적, 예상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은 인천 우리 항공기상청이 담당하고 있는 인천 FIR에 대한 도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항기상대에서도 크게는 항공기상청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지만 여기는 조금 그 스케일을 좀 다운시켜서 공항기상대가 위치하고 있는 당해 공항에 대한 항공기상 예보 및 특보를 작성하고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항공기상청의 3에서 6번에까지 명시된 상황 그리고 항상 24시간 지속적으로 당해 공항의 기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기상 간서와 공항 간의 다른 기상 간서와의 기상 정보 교환 채널을 유지하고 마찬가지로 분출 전의 화산 활동, 화산 분출 또는 화산 구름에 관해서 입수한 정보가 있으면 바로 항공기상청에 전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항기상실이 있습니다. 공항기상실은 좀 더 소규모적인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실입니다. 공항기상대의 역할을 하면서 운항에 관련된 관측 및 기타 관련 정보의 준비와 이륙 예보 및 착륙 예보의 작성과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항기상실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항공기상관서, 기상당국 또는 기상관서는 기상 업무를 필요로 하는 운항자로부터 운항자한테 충분한 기간 전에 항공기 운항 계획을 통지를 받고 나서 사전 통지에 그 통지 기간은 기상당국 또는 기상관서와 운항자 사이 간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기상 당국은 기상 업무를 필요로 하는 운항자들한테는 반드시 기상 정보를 제공해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항자가 먼저 사전에 고지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기상 업무를 필요로 하는 운항자는 신규 노선 또는 새로운 종류의 운항 계획이 있을 때는 기존 정기 운항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기상 업무 제공에 영향을 주는 기타 변경사항, 즉 정기 항로가 아닌 이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항공기상관서에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운항자 또는 운항 승무원은 비행 예정표, 부정기 항공 운항 시 비행의 지연, 조기 출발 또는 취소 시 해당 사항을 항공기상관서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단 정기 비행편은 항공기상관서와 운항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보 교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최선의 항공기상 지원을 위해서는 항공기상관서는 관련된 항공교통 업무기관, 운항자 및 기타 관련자들 간에 항상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WMO, 이카오 규정에 관한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별도의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국제민간항공협약 A 부속소에는 국제민간 항공협약에 관한 부속소는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상 관련 사항은 그중에 부속소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상 업무의 총칙은 항공기상 업무 개요, 항공기상 정보에 관한 의무와 책임, 항공기상 업무에 관한 제반 규정 및 실행 절차, 항공기상 관서의 종류와 역할, 항공기상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항공기상 업무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에서 항공기상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은 적도 상공에 떠 있는 기상 위성이 우리 전구의 움직임을 촬영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지구가 과연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자, 지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구 시스템이라는 것은 인간과 생물종, 그리고 지구는 단일체다라고 하는 1970년대 영국의 유명한 대기과학자인 제임스 러브룩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지구는 자가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이아 이론을 주창하였습니다. 또한 카오스 이론이라고 나오면서 북경에서 날개짓을 하면 뉴욕에서 폭풍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조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말 자체가 기상이라는 학문은 수학처럼 리니어한 선형적인 학문이 아니라 상당히 비선형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총괄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상학은 메테올로지라는 영어 표현인데 이 그리스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메테올로지카라는 논문집을 발간하기도 하였고요. 이 메테오라는 말은 메타 비욘드와 요라 서스펜션이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 안에는 비, 눈, 우박, 바람, 천둥, 번개, 지진, 해성, 은하수 등을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애트모스페어는 앤모스 베이퍼라는 베이퍼에서 유래되었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리전 오브 베이퍼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기상학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기상학이라는 것은 날씨를 예보하고 이와 관련된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기 운동과 대기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대기 상태를 연구하며 다양한 물리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우리가 영어로는 글로벌 스케일, 시놉틱 스케일, 메저 스케일, 마이크로 스케일, 즉 우리말로 전환한다면 전구 규모, 중간 규모, 중규모, 그다음에 미세 규모라고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하는 기상 요소에는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사량, 방사량, 일조량, 시정, 적설이 있고 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항공기상 분야에서는 목칙에 의한 울량, 구름의 양, 울량, 운영, 그다음에 대기 현상 등이 있고요. 이 모든 기상 요소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상 요소들은 공간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에, 특히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상 요소가 결합되어서 불쾌지수와 같은 새로운 요소를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 날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날씨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대기의 모든 현상을 모은 것을 그 날씨라고 합니다. 이 날씨를 일기도상에 우리가 100종류의 기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0종류의 기호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WMO가 세계 기상기구가 정한 그 일정한 동일한 양식의 기호에 의한 어느 나라나 100종류로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대비가 되는 게 기후입니다. 이 기후는 지속적이고 평균적인 기상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표준 평년값을 보통 일반적으로 고정된 누년 30년 평균값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 평년값은 또 임의의 누년 평년값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 분류는 기후 요소 특징에 따른 기후형에 분류할 때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온의 연변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형 1월에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7월에는 최고 기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중위도 해양형, 이거는 샌프란시스코가 대표적인 장소인데 9월에 최고 기온을 기록합니다. 다음 몬순형, 여름 오기 전에 가장 더움. 특히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의 남서 몬순대가 가장 그 대표적인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 적도형. 적도형은 연간 2회 극대와 극소가 존재해서 크게는 4가지로 기후형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상학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시작한 것이 관천만기 시대입니다. 아침에 무지개가 떴다. 저녁에 아침에 무지개는 비가 온다. 저녁에 무지개는 갠다. 그리고 풍상측의 무지개는 비다. 풍하측의 무지개는 개미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전에 무지개는 항상 해를 등지고, 아침 무지개는 그렇죠. 해를 등지고 무지개가 보이죠. 해를 등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해가 아침에 동쪽에 뜨죠. 그러면 서쪽에 무지개가 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서쪽에 무지개가 떠 있다는 것은 무지개는 물입니다. 상공에 지금 현재 상층에 물이, 즉 습기를 상당히 많이 머금은 공기가 오기 때문에 이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부터 오는 그 무지개를 보고 오늘 흐리고 비가 오겠구나라고 옛날 선현들은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봄에 천둥이 치면 날씨가 추울 징조다라고 했다는 것은 봄에 날씨가 뜨겁지도 않은데 봄에 천둥이 친다. 천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상층에서 상당히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이 될 때 그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내우구름이 만들어지고 내명이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차가운 공기가 결국은 내우가 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하강을 하기 때문에 추울 징조라고 우리 옛날 선조들은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BC 6세기부터 그리스에서는 풍향 관측을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BC 53년에 용오름이 신라 시대 때 용오름이 관측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1442년인 그 세종대왕께서 추구기를 이용해서 광수량 관측을 시작하였고 갈릴레오에 의해서 공기 온도계가 제작되었으며 특히 토리첼리에 의해서 수온기압계가 제작됨으로 인해서 기상학에 상당한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20년에 브란데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유럽 지역에 일기도가 작성되면서 일기도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리고 1854년에 르베르의 세바스토폴 지역의 폭풍이 몰아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조사하면서 일기도를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결국 기압계가 지구상의 어떤 기압계가 공기의 압력을 갖고 있는 기압계가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일기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그 라디오 존대가 발명이 됩니다. 헬륨이 들어있는 고무풍선에다가서 기상 센서를 달아서 올리는 그 장치입니다. 그러면서 고층 기상, 상층의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고층 기상을 관측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개발된 레이디오에 의해서 기상 관측을 시작하였고요. 그다음에 수치 예보를 위해서 전자계산기가 1949년도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는 미국에서 첫 하늘을 우주에서 지구의 기상 상태를 찍기 위한 타이로스 1호라는 기상 위성이 발사가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수치 예보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이버 93223이라는 우리나라 예보용 전자계산기가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위성 수신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수치 예보, 본격적인 수치 예보를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1999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기의 연직 구조입니다. 현재 여기서는 대륙권과 성층권, 그다음에 중간권, 10권에 대한 그림입니다. 노란색 선은 기온선입니다. 즉, 이 기온선에 의해서 온도가 감소하고 또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 4개의 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기라는 말은 히라보이, 수증기를 뜻하는 애트모스와 구를 뜻하는 스파이라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죠. 그래서 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밀착되어 있고, 지구와 더불어서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고 있는 기체의 총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측값으로는 대기의 상한이 약 한 1000km까지 대기가 미세하나마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대기 총 질량의 반을 차지하는 고도는 약 6km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총 질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질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고도가 바로 20km가 되겠습니다. 이 대기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기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의 생물체, 즉 태양 직사 광선에 의한 무한 가열 및 야간의 극단 저온을 방지하고 있고, 유성, 우주선, 태양의 미립자 복사 등 높은 에너지 입자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생물체가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조성입니다. 건조 공기 조성, 즉 해면 고도에서의 표준 대기에서의 조성 성분입니다. 질소가 가장 많죠. 최적 배분율은 약 78%. 그리고 산소, 그다음에 그게 약 한 21%. 그리고 나머지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수소 등등이 약 1% 미만으로 건조 공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화 요소가 오존과 암모니아, 그다음에 옥소 이런 것들이 변화 요소가 되겠습니다. 고도에 따른 대기 조성의 변화는 약 800km까지 봤을 때 온도에 따른 표준 대기에서 그 기압과 기압각과 질소와 산소의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즉 기구, 로켓, 인공위성을 통하여 극히 희박하나 약 한 1000km까지 고도까지 대기 존재를 확인하였고, 대기의 밀도는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기의 각 성분을 보면 일단 우리가 지금 대기 중에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접촉하는 공기는 건조 공기가 아닌 습인 공기입니다. 즉 수증기를 포함하는 공기입니다. 그 수증기는 공기의 성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는 반드시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특히 공기 중의 수증기의 90%는 지표면에서 수킬로까지의 층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습인 공기 중에 이 수증기가 끊임없이 상이 변화하면서 잠유를 방출 또는 흡수하여 구름, 강수 등의 각종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CO2인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동물의 호흡에 의해서 소비 또는 배출되기도 하며, 또 연소나 화산작용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므로 그 양은 장소와 계절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CO2, 특히 이산화탄소는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이 있어서 해양에
대기 중의 그 양보다 약 한 60배 정도가 녹아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산화탄소는 적외 복사를 잘 흡수합니다.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일단은 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그 원인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적외 복사를 잘 흡수합니다. 그러면서 온실효과를 일으키게 되고 이에 의해서 대기 온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양이 점차 증가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존입니다. 오존은 지상에 소량 분포합니다. 하지만 성층권 내인 20에서 50km 높이에는 아주 다량 분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의 조성 물질로는 강수 현상의 은결하게 되는 해염, 화분, 화산재, 우주진, 아황산가스, 아질산가스, 생물호군 메탄의 산화물, 그다음에 옥도하고 빙정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공기 구성 성분의 화학 조성비에 의한 분류는 대기는 이산화탄소와 오존 수증기를 제외하고서는 약 80km까지는 건조 공기의 조성 성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도까지는 우리가 균질권이라고 합니다. 그 층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까지가 균질한 공기, 건조 공기의 조성 성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건계면 위의 대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광해리 작용을 하거나 확산 분리 작용에 의해서 분포가 불균질해집니다. 즉, 그 열권이 해당이 되겠는데 열권과 전리권. 그래서 이 부분은 대기의 그 조성 성분이 틀려지기 때문에 비균질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80km까지는 주로 질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에서 120km까지는 질소와 산소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20에서 1000km까지는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0에서 2000km까지는 헬륨, 2000에서 1000km까지는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의 밀도와 기압은 지표에서 가장 크고 상공으로 올라갈수록 지수 함수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의 주요층들은 복사 균형과 대류 조절로 형성이 됩니다. 특히 대류권에서는 온위의 변화에 따라 대류가 발생이 됩니다.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즉, 그 공기는 이 온위가 항상 대기는 온위가 일정해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온의 변화가 온위의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기온의 변화가 대륙권이 항상 조건부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인류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륙권은 트로포포즈, 트로포라고 합니다. 즉 트로포라는 것은 돌다, 섞이다의 뜻입니다. 즉 이 대륙권 안에 대기 질량의 대부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서는 중력, 지구의 중력과 기압, 태양 복사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태양 복사가 지면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지구가 장파로 재복사를 합니다. 따라서 하층부는 기온이 높고 상층으로 갈수록 복사 냉각이 되면서 기온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층과 하층의 온위차가 상층에 있는 공기의 온위와 하층에 있는 공기의 온위가 차이가 날 때는 특히 상층에 있는 온위가 더 차가울 때, 차갑고 하층은 더 높을 때는 공기의 대류가 발생이 되면서 불안정층이 형성이 됩니다. 대기권에서의 주요층들은 열적 분류에 의해서 분류되는 반면 대륙권 내에서의 공기의 현상들은 순환 패턴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운동의 기초를 둔 분류는 대륙권의 역학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각종 기상현상과 과정에 대한 물리학적 해석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륙권의 역학적 구조에 대한 도식이 되겠습니다. 적도로부터 한 중위도 약 30도까지가 우리가 아열대 고압대 지역이라고 하고 30도에서 30도에서 60도까지가 우리가 중위도 편서풍대 지역으로
그리고 60도 이상을 우리가 극동풍대 지역이라고 크게 분류를 합니다. 아열대 고압대 지역과 극동풍이 위치하고 있는 극지역은 비교적 단순한 기상현상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인류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편서풍대에서는 모든 전리 저기압 등 고기압과 저기압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복잡한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도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륙권의 연직구조, 적도로부터 극까지의 연직구조입니다. 그래서 저층은 우리가 지면에서 2m까지를 우리가 미기상학을 인류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미기상학을 적용시키고요. 다음 지표층이라 해서 2m에서 2km까지 즉 지표 마찰이 바람에 영향을 미치며 기온은 고도에 따라 감소를 합니다. 또한 습도 마찬가지로 일 변화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2km 이상을 우리가 이류층이라 합니다. 그래서 기온 감률은 약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에서 0.7도 정도 떨어지고 있고요. 수평 운동이 탁월합니다. 또한 풍속은 고도와 더불어 증가하고 마찰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구 복사와 대류작용으로 인해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은 적도에 있는 건계면과 중위도 공계면 그리고 극공계면을 표시하고 그 사이에 있는 아열대 제트와 폴라 제트를 표시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대륙권 내 대규모 운동은 일단 대기대순환이라는 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는 고도에 따라 일정률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단을 감률, 즉 공기가 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1km 올라갈 때마다 약 10도의 온도가 감소가 됩니다. 그 이후에 공기가 포화가 되었을 때는 그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1km 올라갈 때마다 약 5도씩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거의 수증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수빈 공기의 감률은 1km 올라갈 때마다 약 6.5도씩 감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수증기의 응결 잡열에 의해서 그 차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대륙권은 대기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층입니다. 우리가 인류가 겪고 있는 모든 기상현상의 대부분이 이 대륙권에서 발생이 됩니다. 특히 수증기와 응결핵의 대부분이 비구름을 만들 수 있는 응결핵의 대부분이 이 대륙권에 집중되어서 물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다음 그림은 지구상에 있는 수증기가 물이 순환되는 도식도입니다. 즉 끊임없이 이 바다나 강으로부터 열에 의해서 증발이 된 수증기는 상층으로 상승을 하면서 응결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이 구름이 만들어져서 구름이 발달하게 되면은 결국 다시 비가 되고 이 비가 육지에도 뿌려지고 바다에도 뿌려지겠지만 이 물은 다시 순환이 되어서 강물 통해서 또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돌고 계속적으로 이 물의 순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위도에는 그리고 편서풍대가 약 30도에서 약 60도에는 항상 부는 편서풍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0도에서 60도까지는 적도에서부터 30도까지는 즉 열대지방이죠. 그쪽에는 편동풍대 즉 무역풍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상변화는 주로 중위도 쪽에서는 서쪽에서 열대지방에서는 동쪽에서 발생되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서풍, 편동풍, 그다음에 아열대 고압대 등을 발생시키는 기본 기구는 일반적으로 대기대순환으로 설명이 됩니다. 대기대순환은 즉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세 개의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적도로부터 위도 30도까지의 순환을 우리가 헤드리셀이라고 하고요. 직접 순환인 헤드리셀이라고 하고 극에서부터 북위 60도까지를 우리가 폴라셀이라고 합니다. 그 직접 세포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있는 30도에서 위도 60도까지에 있는 그 순환을 우리가 패럴셀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에 의해서 아열대 고압대가 구분이 되고
편서풍대, 편동풍대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환은 또 지구 자전에 의해서, 즉 지구가 자전으로 인해서 전향력이 발생되면서 그 영향으로 유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서풍과 편동풍의 형성은 회전체에서의 각 운동량 보존 법칙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가 적도로부터 멀어져 자전축에 다가갈 때 R은 방정은 작아지죠. 작아지면서 속도, 동서풍은 U는 증가하게 됩니다. 지구의 운동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지만 바람은 지구 자체는 돌지만 그 안에서 같이 돌아가는 바람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서풍을 형성하는 주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동풍은 중위도에서 적도를 향하는 공기덩어리가 지구의 회전을 따라가는데 늦죠. 지구 회전이 더 빠르죠. 하다 보니까 이러한 공기덩어리는 반대로 해서 동풍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기운동에서 많은 영향들이 마찰, 소용돌이, 특히 고기압, 저기압과 같은 소용돌이, 그 다음에 흐름의 불안정성 등을 변경시킵니다. 기괴, 즉 공기덩어리는 다른 공기덩어리를 어떤 방식에 따라서 밀어냅니다. 밀어내고 즉 그 운동은 수학적 균일성을 따르질 않습니다. 따라서 가운동량 보존 법칙은 대기에서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지름이 0인 극지방에서는 토네이도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위도 지역에서는 가장 우리가 많이 겪는 한대 전선대라는 경합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합대가 발생이 되면서 한대와 하열대 제트 기류가 발생이 되고 이 한대와 하열대 제트는 항상 대륙권 상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트 기류는 지상에 있는 전선대의 발달과 소멸 그리고 중위도 저기압의 발생과 소멸에 관여를 하고 있고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편동풍 지역에서는 기압골은 특히 해수 온도가 27도 이상인 해양에서는 또 열대 저기압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여름철 인도양 몬순 기간 동안 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또 열대 편동 제트가 150 헥토파스칼 부근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대륙권의 두께입니다. 적도 지방에는 적도는 많은 일사에 의해서 열이 많기 때문에 일사에 의해서 대류 활동이 워낙 활발하기 때문에 적도의 대륙권은 두께가 약 한 18km 평균적으로, 그리고 중위도에서는 약 한 11km, 고위도 지방에서는 약 한 8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께는 계절과 유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대륙 건개면입니다. 대륙권 위에는 이제 공기가 더 이상 기온이 떨어지지 않는 층이 나타납니다. 즉 대륙 건개면은 대륙권의 상부 한계입니다. 성층권과의 경계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절과 위도, 대기 요란에 따라서 그 위치가 그 높이가 고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기온 체감률이 1km에서 2도 이하 되는 층이 2km 이상 되는 층의 최저 고도입니다. 그래서 중위도에서의 건개면의 평균 기온은 영하 55도, 고도는 여름에는 15km, 겨울에는 9km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도에서 극까지 3층으로 분리되어서 불연속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열대 건개면, 중위도 건개면, 극 또는 한대 건개면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개면에는 각 헤드리셀, 패럴셀, 폴라셀, 그 셀과 그 사이에서는 항상 제트 기류가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는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나 온도는 저위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이는 공기의 단열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다음 표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극건개면은 평균 고도가 약 8km, 겨울에는 영하 55도, 여름에는 영하 45도. 하지만 평균 온위는 310도 K입니다. 다음 중위도 건개면은 약 11km 평균 고도가, 평균 기온은 약 영하 55도입니다. 하지만 평균 온위는 약 350K가 되겠습니다. 열대 건개면입니다. 고도는 가장 높습니다. 약 18km. 온도는 영하 75도입니다. 하지만 평균 온위는 390도입니다. 이 K는 절대 온도가 되겠습니다. 열대 건개면은 고도는 최고이나 온도는 최저.
하지만 온위 그 자체 열대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공기 덩어리, 공기 기괴의 덩어리 자체의 온위는 가장 높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성층권입니다. 그 특징은 대륙 건계면과 고도 50km 정도의 성층 건계면 사이로 온도가 거의 일정한 층과 서서히 증가하는 층. 일단 성층권에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거의 일정한 층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공기가 서서히 증가하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원층을 대륙 건계면으로부터 약 한 35km까지를 보고 있고 이 층에서는 기온이 높이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이후에 35km 이상에서는 온난층이 이루어진 온난층으로서 성층 건계면과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기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적어서 일반적으로 구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층에 권은이나 진주 모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음은 성층권에서 나타나는 진주 모온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 진주 모온은 주로 스코틀랜드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팬 현상이 있고 구름이 없을 때 잘 나타나는 렌즈형의 녹적색 구름입니다. 지형성으로 이동이 느리거나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생성 고도는 약 20에서 약 30km 정도에서 이 진주 모온이 주로 고위도 지방에서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오존층이 존재하죠. 그래서 고도 50km에서는 온도 극대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이 온도가 극대인 이유는 성층권에 위치하고 있는 오존이 태양 광선으로 들어올 때 태양 광선으로부터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가열이 되면서 온도가 극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서 초봄으로 계절 변화에 따라서 25km 고도에서 기온이 영하 80도에서 영하 40도로 급격히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는 일사위에서 겨울철 극야 소용돌이가 소멸되면서 돌연 승온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즉 극야 소용돌이 주변 및 저위도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위도에서 발생되는 승온 현상은 그 승온력이 유럽 및 미국 상공으로 이동하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전자는 저지 현상이라고 해서 블로킹 현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승온력은 상층에서 시작되어서 하층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적도 부근의 18에서 약 30km 고도에서는 12개월에서 13개월 동안 편동풍이 불고 그 후 12개월에서 13개월 동안은 또한 편서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는 성층권에서 만들어지는 오존의 분포와 그 수송에 기인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층권이 고온층으로 존재함에 따라서 고온층이 존재함에 따라서 음파의 이상 전파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즉 음원으로부터 멀어짐에 따라 50km쯤에서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100km 이상의 거리에서 다시 들리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이를 구분할 때 우리가 내청력, 무음력, 외청력이 존재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음속은 매질의 절대 온도 제곱근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기온이 하강하다가 상층에 고온층이 존재하면 진행 방향이 굽어져서 다시 지상에 도달하여 외청력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성층권 상층에 50km 부근에 고온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나중에 고층 기상 관측을 시작하면서 밝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이 바로 음의 이상 전파를 나타내는 도식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층권 일부에 대해서 성층권에 고온층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층권에 대한 또 오존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어떻게 소멸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